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1월 23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어제는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항에 나가는 바람에 정규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색한 느낌인데요. 하루 쉬었다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뜻하지 않게 기러기 아빠가 됐습니다. 비자 문제로 인해서 제 가족만 먼저 영국으로 떠나가고요. 저는 이제 남아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비자를 기다리는 이런 신세가 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그 처갓집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와이프도 가고 또 아이들도 없는 상황이라 혼자 처갓집에서 있기는 좀 뻘쭘해서 어제 짐을 싸서 우리 부모님 댁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오늘부터는 녹화 환경이 약간 달라졌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기분으로 보다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주식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혼자 남아서 좀 쓸쓸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11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달러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 공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미주은 다행 프로젝트 세 번째 투자 종목을 선정해 주십사 하고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글을 남긴 지 1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반 정도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메타가 34%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22%로 동률 2위, 그 뒤를 애플이 13%, 아마존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종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팡 주식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성공스러운 그런 종목들 5개를 가지고요,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주은이 진행하고 있는 다행 프로젝트의 세 번째 투자 종목으로 선정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선정될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보팅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종목을 선정할 때는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번 세 번째 보팅 역시도 1시간 만에 약 3,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께서 투표에 임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입니다. 내일 아침에요, 이 최종 결과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32% 떨어졌고요. 다우존스가 0.05% 조금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1.26이니까 상당히 많은 폭으로 추락을 했죠. 러셀 2000이 마이너스 0.50%,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크 주식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어제 하락 추세를 좀 주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손꼽아 기다렸던 하락장이 드디어 오는 건가, 조정이 찾아오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조정이 오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는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조금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그래서 성장주 위주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이 조정을 받기에는 약간 시기상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두둑하게 갖고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좀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요.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떨어진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 되지 않거든요. 니오가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와 함께 지금 전기차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가 1.74% 상승했고요. 차지포인트가 1.49, 알람닷컴이 1.05,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20% 넘는 굉장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동안 조정을 받을 때 좀 줍줍하신 분들께서는 최근에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거의 9% 올라갔는데 어제 1% 추가 상승하면서 단 이틀 만에 1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터필라가 0.97, 디어가 0.87%. 디어 같은 경우는 노사의 그 분쟁이 있었는데요. 이 노사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이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좀 상승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애플이 0.29%, AGC 같은 경우는요. 그랩과의 그 합병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사 하나를 잠깐 체크를 해보고요. 반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세렌스가 어제 어닝을 발표했는데 20%나 폭락을 했거든요. 과연 어닝 결과가 어땠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PACB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14.32% 떨어졌습니다. 넷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플레어죠. 11.65%, 로블록스가 10.76%, 파이버가 8.23%, 리비안이 8.16 떨어졌고요. 소파이가 7.95, 에어비앤비가 7.48, 룩시드가 7.41% 떨어졌습니다. 오픈도어가 7%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최근에 주가가 좀 너무 지나치게 좀 상승한 이런 종목들 위주로 성장주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단기적인 이익을 만들어가면서 빠져나간 투자자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실 미국 증시의 모습은요, 중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상승세를 지켜나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1시간 만에 쭉 빠져버렸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커다란 소식 하나가 전해졌는데 프레지던트 바이든이 제롬 포웰, 즉 연준의 의장이죠. 연준의 의장의 임기를 4년 연장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롬 포웰 의장이 지금까지 이제 잘 해왔는데 왜 이렇게 제롬 포웰 의장의 재신임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졌는지는 우리가 좀 해석하기 나름이죠.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그다음에 귀에 붙이면 귀걸인데요. 어떻게 보면 페드의 의장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투자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어차피 빠져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년의 텀을 연장하게 되는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사실 제롬 포웰 의장에 대한 평가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재빨리 좀 회복시키느라고 애를 많이 썼고요. 결과적으로 경기 상승을 도모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사실 악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 데는 사실 금리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다우존스는 조금 올라갔다. 그리고 S&P 500,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채권의 금리가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년 국채 금리가요. 8베이시스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베이시스 포인트는 0.01%입니다. 따라서 0.08%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62까지 갑자기 급등하면서 원래 이제 채권 금리라는 것이 지금 현재 2%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빨리 이 국채 금리가 쭉 올라가 버리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제 생각보다 빠른 추세로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약간은 공포감을 조성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국채 2년짜리도요 어제 8포인트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0.59%까지 금리가 상승을 했고요. 자, 이렇게 금리가 언제 상승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하우스에서, 즉 백악관에서 체어맨 제롬 포웰을 재신임한다,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갑자기 올라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소식이 좀 맞물려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에 어제 막판에 하락을 도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채권의 금리가 쭉 올라가면서 발빠르게 움직인 기사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굉장히 빠르게 행동을 취했는데요. 어떠한 의견을 전해주는지 한번 보시죠. 테크놀로지 스톡스, 테크주를 얘기하는 건데, 테크주 같은 경우는 레이트이 올라가게 되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요, 모든 테크주가 위험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좀 어떠한 성장주들은 좀 더 안전한 베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양분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 테크 주식들은 언더 프레셔라는 것은 이제 압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올해 그런 현상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 3월 달에 굉장히 좀 금리가 급상승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은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도 그때 포트폴리오가 지금이야 이제 40% 정도 수익이 나고 있지만 그때는 거의 뭐 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자, 그럴 때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의 그 주가가 떨어지는지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테크주 같은 경우,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은 그 부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낮다는 것은 금리가 낮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돈을 미리 확보를 해서 많은 투자를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 빚에 대한 좀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단편적인 예로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요, 굉장히 좀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많은 부채를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디밸류, 가치를 낮춘다는 거거든요. 미래의 캐시플로우의 가치를 낮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캐시플로우라는 것은 이제 돈을 버는 거잖아요. 현금을 버는 건데,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 기업이 현금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가까운 미래, 뭐 5년 이후에, 멀게 보면 10년 이후에 건강한 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부자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 투자금을 지금 넣어서 이 기업이 부자가 될 때 나 역시도 부자가 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성장주 투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낮을 때는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좀 논리가 많은데, 문제는 만약에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면, 그리고 뭐 은행에 저금을 해도 많은 폭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래의 가치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당장 지금 내가 지금 은행에다 돈을 넣거나 채권을 사면 바로 수익이 생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플로우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장주 투자가 조금 어려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어드바이즈를 했다. 투자자들한테 이제 권유를 해줬다. 어드바이스를 준 거죠.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줬냐면, 기업들을 좀 어보이드라는 것은 피해라. 어떤 기업들을 피해야 되냐면, 미래만 보고 미래의 성장만 가지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이런 기업들은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테크 주식들 중에서도 프로피터빌리티가 있는, 따라서 지금 건강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인트레스트 레이트이 올라간다 해도, 금리가 상승한다 해도 별다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러셀 3000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요, 레비뉴 그 매출의 성장률도 좋고, 그리고 넷 마진이라는 것은 이제 인컴의 마진을 얘기하거든요. 순이익률 역시도 2023년까지 좋은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우리 기대할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이런 기업들 6개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의 성장률도 좋고 그리고 수익률도 좋은 첫 번째 기업은요, 페이팔입니다. 두 번째는 구글이죠. 세 번째 팔란티어, 네 번째는 메타 플랫폼즈, 페이스북이죠. 다섯 번째가 줌 비디오고요. 마지막으로 마벨 테크놀로지. 이렇게 6 종목은 테크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한 수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비교적 안전한 그 테크 성장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이슈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바로 코비드 바이러스인데요. 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록다운이 다시 시작된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스트리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펙션 수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유럽 쪽에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시 록다운을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백신이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록다운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죠. 자, 그러면서 이번에 록다운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레스토랑도 닫게 되고요. 바도 닫고 시어터라는 것은 이제 극장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마켓이 많이 생겼을 텐데 이것 역시도 지금 닫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열어야 되는 그런 샵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샵들이 다 지금 향후 열흘 동안은 닫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20일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인텐시브 케어 베드가 모자란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응급실 같은데 좀 베드가 모자란다. 병원이 다 차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좀 위독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컴펄서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의무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일까지는 지금 모든 그 시티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 이렇게 그 법으로 제정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국경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많이 좀 왕래가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이렇게 록다운이 나왔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유럽 전역에 다시 한번 록다운의 바람이 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래서 코비드 바이러스의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요. 뉴 케이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많은 폭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다시 한번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이 지금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국가별로 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미국 쪽에서 아직 하루에 6만 명이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브라질이 2,000명, UK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우리 가족이 가 있는 영국 쪽에 하루에 한 4만 4천 명 정도의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고요. 러시아가 3만 5천 명, 터키가 2만 4천 명, 그리고 독일도 4만 명이나 됩니다. 따라서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안심할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네덜란드는 2만 3천 명이나 되네요. 그래서 록다운이 다시 한번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커다란 타격이 될 수도 있겠다. 주식시장은 지금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왔었는데 다시 한번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전세가 마비가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좀 커다란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팬데믹이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록다운을 다시 실시하게 된다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커다란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산업이라든지 리테일 쪽에 타격이 좀 심하겠죠. 리테일에서 만약에 타격을 받게 된다면 리테일과 연동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산업체 그리고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를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페이먼트 결제를 도와주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 역시도 좀 타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페이먼트, 결제를 담당하는 주식들이 슬럼프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늘어나고 있고 또한 레귤러터리 아웃룩이라는 건 뭐냐면요. 전망을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롬 파월 의장이 이미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라고 발표를 해놨기 때문이죠.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제를 도와주는 이런 종목들이 이번에 타격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코비드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재신임을 받으면서 계획대로 좀 시장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그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미주어의 애널리스트는 댄 돌브즈라는 사람이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지금 마스터카드가 굉장히 많이 안 좋거든요. 5.4%나 떨어졌고요. 비자카드 2.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5%. 자, 이렇게 결제를 도와주면서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기업들이 커다란 폭으로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핀테크도 좋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다. 스퀘어는 6.1%, 로비노드가 4%, 페이팔 역시도 2.1%나 떨어졌는데요. 특히 페이팔 같은 경우는 52주 가장 최저점에 지금 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가장 좀 어려운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페이팔이다. 자,
이렇게 비자나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처럼 우량주에 속했던 결제 도와주는 기업들 역시 이렇게 좀 커다란 타격에서 지금 좀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스퀘어라든지 로빈훗 그리고 페이팔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까지 떨어지면서 좀 악재가 겹쳤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6.4%나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제 시스템에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기다려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바이러스의 추세를 좀 지켜봐야겠죠. 이번에는요, 어닝 실적을 조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두 기업이 어닝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빠졌거든요. 첫 번째 어닝 결과는 세렌스에서 나왔습니다. 세렌스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예전에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과 함께 이름이 마이클인가 그랬는데 대화까지 나누는 이러한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런 차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 세렌스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세렌스가 어제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0.6%나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과연 어떠한 실적을 발표했길래 이렇게까지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렌스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를 3분기라고 안 부르고요.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4분기에 논갭 EPS는 0.66이 나왔는데 이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0센트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은 좋은 결과죠. 자, 갭 EPS는 0.20이 나와서 시장의 전망치와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닝 결과만 봐서는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와 맞아 떨어지거나 오히려 상향된 그런 실적을 발표했으니까요. 자, 다음은 매출을 보시죠. 매출 역시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98.1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에 비해서 7.6%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0.18 아주 작은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초과 달성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문제는 여긴 것 같은데요. 자, 다음 분기를 지금 살펴보면 전망치가 어떻게 나왔냐면 매출 같은 경우 91 밀리언에서 96 밀리언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 98이었잖아요. 따라서 98에서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좀 줄어든 매출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문제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플랫이다. 따라서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성장주인데 지금 성장이 멈췄다는 것이 커다란 타격의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시장의 전망치, 컨센서스는 101.95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도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IHS라는 그 컨설팅 기관에서 예측을 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자동차 프로덕션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서 21% 정도 다음 분기에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 그리고 공급 체인의 문제가 많잖아요. 특히 자동차 산업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생산대 수가 현격하게 작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에 스마트 기능을 넣어주는 세렌스 역시도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떨어지지는 않고 적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안을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자동차 산업이 나쁘고 그리고 스마트 그 자동차를 구현하는 이 세렌스의 전망 역시도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줌 비디오입니다. 줌 비디오가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어닝을 발표하고요. 주가가 6.7% 정도 빠졌습니다. 어닝 결과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지죠. 자, 3분기에 논갭 EPS는 1.11이 나왔고요.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1센트 정도 더 나왔으니까 거의 비슷한 거죠. 자, 갭 EPS는 1.11. 이 수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0.37이 더 나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전망치에 비해서 한 30%에서 40% 정도 초과 달성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매출은 1.05 빌리언이 만들어져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35%라는 성장을
보여줬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30밀리언 정도 약간 상회하는 수치를 보고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치 35%라는 성장률은요,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중 같은 경우는 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성장률이 100%가 넘어갔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장을 보이던 기업이 갑자기 35%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평범한 수치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이 약간은 실망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이 놓여진 거고요. 자, 반면에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중 같은 기업은 이제 올해부터는 성장이 멈출 것이다. 작년에 잠깐 반짝하고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러한 기업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의견에는 부합하지 않는 숫자죠. 왜냐하면 35%는 그렇게 나쁜 성장 수치는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예전 같은 성장률을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4분기의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는 1.051에서 1.053 빌리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1.02입니다. 따라서 컨센서스에 비해서 상향 조정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논갭 딜루티드 EPS 같은 경우는 1.06에서 1.07, 컨센서스가 1.06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간신히 초과하는 수치를 이번에 가이던스로 던져줬습니다. 2022년 피스칼 이어 회계 그 총 이어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1년 동안 매출은 4.079 그리고 4.081 요 사이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던져줬는데 컨센서스가 4.01이거든요. 따라서 컨센서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치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EPS는 4.84에서 4.85 정도, 그렇게 되면 역시 컨센서스보다는 약간은 상향 조정된 수치를 올해 통틀어서 발표를 하게 된다. 자, 이렇게 전망치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기대치가 높은 이런 기업이다. 굉장한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실망하면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7%나 지금 어닝 발표 후에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앞으로 줌 비디오 같은 경우는 팬데믹이 조금 더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앞으로 과연 이 팬데믹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줌에 대한 투자의 전략도 좀 변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폭으로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비앤비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7.5%나 주가가 하락을 해버렸는데요. 거기 관련된 기사 하나가 발견돼서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도대체 왜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오늘 떨어진 거야?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면서 이 기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에어비앤비가 샤플리 굉장히 좀 빠르게 주가가 떨어졌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투자자들이 로테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쪽에 몰려있던 투자자들이 이번에 가치주로 옮겨가면서 그 의미는 이제 금리 상승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단 이틀 동안 10% 이상 하락을 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3분기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엄청나게 주가의 상승을 도모했었는데 여기에서 일정 부분을 좀 반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Relative Strength Index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줄여서 RSI 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미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이런 용어인데요. 주가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 상황인가. 만약에 하나의 주식이 지나치게 과매수가 돼 있어서 너무나 뜨거운 상황이면 이 지수가 70 이상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RSI 지수가 3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팔았다. 따라서 단기간 동안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번 달에 이 에어비앤비의 RSI가 75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뜨거운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RSI가 55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단기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걱정은 되지 않지만 만약에 팬데믹이 다시 한번 극성을 부린다면,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살펴본 것처럼 만약에 많은 국가에서 다시 한번 록다운을 실시한다면 그때야말로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본격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그 바이러스의 행방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에어비앤비의 투자자분들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성장주들 그리고 테크 주식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그 와중에 남미의 아마존 플러스 스퀘어라고 불리는 메르카도 리브레 역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6% 이상 하락을 했는데요. 메르카도 리브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메르카도 리브레는요, 이커머스 더하기 핀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미 쪽에서 아마존과 스퀘어를 합친 듯한 이러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입 부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 메르카도 리브레의 고객들이 드디어 인베스트를 할 수 있다.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크립토 커런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가 얼라우 허락을 해준다. 도와준다는 거죠. 메르카도 파고가 바로 메르카도 리브레 아래 소속되어 있는 핀테크 비즈니스 분야를 얘기합니다. 이 핀테크의 고객들이 이제 브라질 쪽에서 일단 실시를 하는 것 같은데요. 크립토 커런시를 산다든지 판다든지 아니면 이 가상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드디어 도입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월렛을 활용해서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요, 이 고객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메르카도 리브레의 이커머스에 가서 상품을 살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서비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의 정보를 더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3분기 실적을 바라보니까 핀테크 쪽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카도 리브레 부서 하나인 메르카도 파고에서 기여하는 그 매출을 띄어서 보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62%라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쪽에도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 메르카도 리브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 매출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핀테크에서 기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메르카도 리브레는 그냥 단순히 이커머스로 기업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전체 매출의 33% 가까운 수치가 지금 핀테크에서 나오기 때문에 핀테크 쪽도 굉장히 유망하고 이렇게 62%나 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저녁 8시에 2부 방송에서 다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좀 잠을 설쳐서 오늘 방송 보시기에 조금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환경도 변하고 그리고 갑자기 좀 아이들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좀 외로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잠을 많이 설쳐서 피곤한 상황에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 좀 생기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영상에서는 조금 더 힘내서 좀 즐거운 모습으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서 미주은 시청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투자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컨텐츠가 분량 관계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송이 되거든요. 저녁 시간에 방송될 2부 영상도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